당시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거의 불안을 감수해야만 너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어떤 하나의 규명되어 있는 집단에 소속이 되는 것이 유일한 나의 길을 찾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수식어가 없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도전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는 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민수의 고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운동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요가를 시작으로 몸을 탐구해 오시다가 지금은 로코모션 무브먼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놀이 기반의 움직임을 통해 삶과 공동체를 이어가고 계신 조현빈 님입니다. 몸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빈 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로코모션이라는 독창적인 움직임 시스템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이 길이 명확했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 요가를 오래 하시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되었던 시기, 그 전환의 시작이 어떤 것에서 비롯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요가 강사 생활을 2009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대략 14년 정도 요가 강사로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요가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정말 다른 분야나 다른 운동 종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나는 평생 요가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모든 에너지를 요가를 하는 데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요가 수련이 깊어질수록 조금 그 정형화돼 있는 요가의 틀에 저를 맞추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가라는 시스템 또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시탄가 요가는 파타비 조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고 비크람 요가는 비크람이 창시를 했고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지금 현대에 어, 행해지고 있는 요가라는 시스템도 어떤 누군가 한 개인에 의해 나온 시스템인데 그러한 시스템들을 제가 의심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하지 못했고 있는 그대로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그 안에 종속되어서 그 시스템을 어, 잘 하기 위해 저의 모든 부분을 다 그 안으로 흡수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왔던 이제 가장 첫 번째 부작용은 제가 수련 도중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해보았는데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나왔고 그때는 이제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수련 도중에 갑자기 뒷목이 전기 충격기로 지지는 것처럼 충격이 오면서 목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머리를 붙잡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목 디스크가 터진 줄 알고 그래서 이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MRI 검사도 했는데 전혀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고 신경학적인 문제인가, 이 근골격계적인 문제인가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어떤 물리치료사 한 분께서 호흡 패턴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그 당시에 호흡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요가 지도자 과정에서 제가 호흡 파트를 맡고 있었고, 굉장히 나름 호흡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부하고 있던 시기여서, 절대 호흡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이러한 현상들을 겪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흡 때문이라고? 아닐 텐데, 호흡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수련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칭찬을 받았던 파트가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호흡을 정말 잘한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호흡을 잘한다는 게 호흡을 잘 통제한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요가도 그렇고 필라테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운동 종목들에서 호흡법들이 각자 존재하잖아요. 저 또한 요가에서 존재하는 호흡을 계속 반복을 해오다 보니 몸이 이제 그 요가적 호흡 패턴에 맞게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요가적 호흡 패턴에 적응을 한 게 어떤 식으로 나한테 영향을 준 건가요? 요가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흡법 중에 하나가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길이와 양 속도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움직이다 보면 숨이 가빠질 때도 있고, 숨이 느려질 때도 있고, 어떤 동작의 난이도나 심박수에 따라서 또는 복압이 필요한 형태에 따라서 호흡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조절을 무시하고 이제 일정한 패턴으로 호흡 속도를 조절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요가 동작의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후골 자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몸을 뒤로 젖히다 보면 횡격막이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횡격막의 상하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범위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한 상태에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자세를 유지를 하거든요. 하타 요가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부 흉식 호흡 패턴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흡 기능이 천천히 망가지기 시작을 했었고, 전혀 알아차리거나 의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의 수련을 오랫동안 반복을 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호흡법들을 많은 강사들에게 지도를 해왔었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쵸. 아니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는 또 현배님이랑 약간 이게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에서였거든요. 이제 선수 레벨 뭐 프로 레벨이 되면 누구나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극단화로 가잖아요. 계속 푸시를 하게 되고 그런 고강도의 움직임 트레이닝을 지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 어느 순간 몸이 이제 정지가 오는 걸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운동을 계속 아예 못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되게 오늘 놀란 게 사실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모든 운동에서 있어서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데 좀 쇼킹한 게 이렇게 너무 컨트롤했을 때 또 올 수 있는 그런 이상들이 있다는 게 사실 우리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내 몸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또 이 호흡이 되게 얕은 분들도 있잖아요. 평상시에 워낙 뭐 긴장도 많이 하고 제대로 호흡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얕게 호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요가의 호흡법이나 다른 운동의 호흡법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네네.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적으로 내가 너무 통제를 하면서 내 몸과 조화를 찾지 못했을 때 그것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반 분들은 호흡에 대해서 사실 평소에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다가 운동을 할 때에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고요수용 감각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자신이 호흡하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직업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가가 선생님의 정체성이자 또 열정이잖아요. 저한테 이제 피트니스 운동이 그랬는데 그 어느 순간 그것을 멈춰야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이걸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멈췄을 때 어떤 감정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우울하고 암담하고 너무 답답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저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말씀한 것처럼 병원에 가도 이게 멀쩡하다 하니까 나는 분명히 아프고 이상한 걸 아는데 대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차라리 병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깜깜한 터널을 끝없이 걷는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처음으로 내 이름 앞에 평생 따라붙던 요가 강사라는 수식어를 버려야 하나? 나는 요가 강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2년 정도를 집에서 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모든 걸 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글로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분노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지를 조금 정리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요가 요가를 점점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요가 쪽에서 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게 '왜 요가는 이렇게 해야 돼? 왜 요가는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라는 이제 의문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요가 원장님께 참 죄송한데, 제가 정말 해 보고 싶었어요. '헤비메탈을 틀고 요가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요가는 도구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요가 블럭, 요가 스트랩,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사실. 그런데 피트니스 시장에서는 굉장히 새롭고 창의적인 도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가에도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테니스 공을 던지면서 요가 수업도 해 보고, 뭐 슬라이더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해 보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두 번째 딜레마에 이제 빠졌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이제 간극이 있구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요가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요가 강사로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리고, 과감하게 요가 강사를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SNS에 올렸죠. 그러면 그때 계속 그 아픈 몸이 있었잖아요. 그걸 적어 내려가면서 계속 그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또 시도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효과가 있었나요? 어떤 걸 또 시도하셨고 효과가 있었던 것 아마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반에는 과호흡으로 문제를 처음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 과호흡으로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고관절 불안정이었어요. 그래서 고관절의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고, 고관절의 가동 범위의 제한이 굉장히 심하게 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제 불편을 느꼈던 게
어 차에 타고 내릴 때 다리를 스스로 들 수가 없어서 이제 손으로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차를 타고 내려야 할 정도로 고관절이 망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호흡 네. 때문이에요? 호흡 와.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비슷한 네네. 경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워리프팅에서 사용하는 발살바 호흡법이나 어떤 숨을 참는 행위들이 요가에서도 비슷하게 숨을 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과 이제 일치하면서 복압의 문제로 골반의 기울기가 바뀌면서 고관절에 계속해서 충격이 가게 돼요. 걷거나 뛰거나 할 때. 그래서 저는 보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30대 초반인데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힘들어지고 또 몇 발자국 걷다 보면 고관절이 아파서 정말 할머님들처럼 그렇게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 재활이 필요하구나.'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네발 걷기였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을 네 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재활의 일부로 그 동작을 이제 누군가가 추천을 한 거네요? 두 아니면은 아파서 못 걸어 네.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있어요. 이제 두 발로 걸으면 하중이 두 발에만 가니까 네 발로 걸으면 분산이 되니까 '고관절이 안 아프지 않을까?' 해서 호기심에 이제 네 발로 걸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네발 걷기도 해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해 본 적 없었던 다양한 운동 분야들을 경험을 해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태권도, 킥복싱, 클라이밍, 쿵푸도 했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해 보고 싶었던 것들을 경험을 해 보았는데 어 안타깝게도 이제 저는 제2의 내 인생에서 요가만큼 내가 불태워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경험을 해 보자 했는데 한 번 불이 활활 타고 꺼지고 이제 재가 된 상태다 보니까 다시 불이 붙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운동을 배우러 가면 그 안에는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끈끈한 집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완전 초보자고 처음 가는 입장에서 '아 저 안에 내가 소속되기는 어렵겠다.' 또는 '내가 지금 시작해서 저들만큼의 어떤 숙련도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다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 계속 느끼게 된 게 이제 소외감? 그들이 저를 소외시키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소외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떠오른 게 요가를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지금 요가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의 입장이 이제 되어 보니까 어 '왜 그랬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게 그럼 정말 나같이 몸이 아파서 어떤 하나의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없고 어떤 운동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어떤 정형화된 운동 시스템이나 이름이 존재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운동은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 굉장한 막막함 속에서 시작하셨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또 그 시간이 필요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러한 시기가 없었다면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해 보지 못했을 거고 아마 지금도 계속 그 요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멈춤이라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 멈춤도 한편으론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변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을 지나며 이 선생님이 또 로코모션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의 방식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이체의 회복을 넘어서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는 움직임을 나누고 계신데요. 이 로코모션 무브먼트 스튜디오에서 좀 자연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이 놀이형 수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힌트를 얻었던 부분은 요가 수련을 할 때 제 모습을 떠올려 보았어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고 표정은 겉으로는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을 굉장히 의식했었고 이제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다 같이 진행하는 수업에서 저만 할 수 있는 동작이 나오면 모든 이목이 이제 저에게 집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순간들에 있어서 저를 떠올렸을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의 호흡을 경직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건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요가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굉장히 웃음기 없고 정적이고 조용하고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고요함을 찾는데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 봤으니 이제 반대로 해 보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생기면서 굉장히 시끄럽고 떠들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수업을 해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놀이라는 걸 찾게 되었어요. 놀이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통 대부분의 피트니스 분야에서는 내가 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배우러 가게 되면 그 지도자가 하는 어떤 지시어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계속 선생님을 보면서 따라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면서 틀리지 않기 위해 따라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반면 놀이의 경우는 누구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맞고 틀린 어떤 정답이 없고요. 틀려도 못해도 재밌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떠들어도 웃어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제가 다른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맞아요? 이거 어디에 힘 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끊임없는 이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이 수업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수업, 이게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과 수업을 수행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변화 변화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런 수업을 진행할 때 지금 놀이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듣는 참여자분들은 성인이신 거죠? 맞습니다. 성인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 주시는데 놀이 규칙을 제가 하나 정해 드리고 그 규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을 해 드리면 어 처음 보는 참가자들끼리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몇 번 제가 처음에 제시한 놀이를 하다가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흥미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본인들이 새로운 도구를 가져온다든지 새로운 룰을 만들어 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놀이의 형태가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지 않습니다.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런 놀이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도 신선하지만 내가 뭐 이렇게 "뭐뭐 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런 틀을 주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참신하다.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참여자들 중에선 아니면 인제 이 수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선 '아니 이거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굳이 돈을 주고 배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는 많이 우려를 했어요. '과연 놀이를 하는데 누가 이 정도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올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따로 홍보를 하지 않고 그 수업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SNS에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느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움직임이라는 게 이름이 있는 움직임보다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움직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운동 분야들은 이름이 존재하고 그 이름에 맞는 목적이 존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오는데, 사실 첫 번째 로코모션 수업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수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 보았는데, 사실 요가나 필라테스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놀이라는 것이 사실 목적이 없는 것을 놀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목적 없는 움직임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내린 결론은 그럼 지속하지 말자. 지속하지 말고 정말 그냥 일회성, 단타성이더라도 거기서 줄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피트니스 업계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던져 주신 질문 중에 "이게 매출이 가능하냐? 이게 지속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애초에 이것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고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었고, 저도 수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매번 새로운 분들이 찾아주시다 보니까 그날 누가 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매 수업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같은 커리큘럼의 수업을 반복을 해도 전혀 다른 결과들이 도출이 돼요. 요즘에는 이제 운동하는 센터에서 단체로 많이 와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요가 학원에서 이제 요가 원장님이 회원님들과 같이 오면 "아, 저희는 모두 극내향인이라 좀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이 환경이 조성되면 굉장히 잘 노세요. 그리고 또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도 단체로 많이 오시면 제가 그 크로스핏 하는 분들의 움직임을 많이 서치를 해 봐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들이 주로 반복되는지를 찾아보고 그 움직임을 기반으로 이제 그 안에 놀이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단순하게 사람들은 이게 그냥 게임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놀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의 의도는 사람들이 평소에 추구하는 어떤 목적성의 그 놀이를 조금 융합을 시켜서 그들이 조금 더 우리의 흥미를 느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크로스핏 센터에서 크로스피터 분들이 오시면 어 그분들이 주로 하는 동작들 중에 뭐 월볼샷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벽에 하나의 그 타겟에 그 공을 던지면서 스쿼트를 하는 형태의 운동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 그
풀업 바가 있거든요. 철봉에 이제 이렇게 누르면 깨익 소리가 나는 닭 인형을 매달아 놓고 그 닭 인형을 타겟으로 대신해서 어떤 미션을 준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기존에 하던 형태의 움직임을 놀이로 융합하는 그런 시도들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주신 그 크로스피터 분들의 이 월볼 샷을 이용한 이 놀이를 만드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움직임들이 생겨나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런 놀이적 환경을 구성하게 된 시작이 어 동물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예를 들면 표범이 어떤 타겟,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몸의 움직임을 조절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세를 낮춘다든지 걸음을 소리 안 나게 굉장히 천천히 걷는다든지 그러다가 타겟이 도망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움직임도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창발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그 부분에서 얻어서 이제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을 하다 보면 뭐 "복근에 힘 주세요. 엉덩이 근육에 힘 주세요. 뭐 엄지발가락을 누르세요." 라든지 그런 식의 내적 주의 집중을 유도하는 구두 지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구두 지시들이 그 사람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제가 호흡법에 의해 호흡을 지배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디에 힘 줘야 되고 어디를 움직여야 되고 이런 지시어들을 다 빼고 마치 표범이 타겟을 잡기 위해 몸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임을 조절했던 것처럼 몸이 그 환경의 어떤 타겟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닭 인형을 떼고 그 자리에 그날은 저녁 그 직장인 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닭 인형을 떼고 직장 상사의 이름을 써서 붙여라. 왜냐면 그분이 그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오신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막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오셔서 직장 상사 이름을 한번 적어봐라 했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정말 힘없이 공을 던지시다가 제가 그 이름을 딱 붙이고부터 정말 정확도가 높아지고 정말 풀파워로 힘이 정말 그래서 벽이 부서질 뻔했거든요, 그날.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어떤 내적 주의 집중에서 외부로 타겟 중심으로 이 사람의 주의 집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협응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라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로코모션이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서 또 감각을 회복하고 함께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 수업 안에서 또 어떤 그런 장면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대부분이 되게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도출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지도자나 강사가 지시하는 그런 지시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였었구나. 오히려 내가 개입하지 않고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조차 예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타날 때 굉장히 기억에 남고 흥미로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로코모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럼 수업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경험하는 그런 변화나 회복의 순간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움직임이 적은 이제 현대인들의 경우는 사실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흥미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치 제가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전혀 운동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하지만 너무 하루 종일 움직임이 적어서 조금 많이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놀이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많이 웃고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애플 워치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수업 끝나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뭐예요? 하고 보면 소음 데시벨이 위험 수준, 청각에 손상을 줄 정도라고 이제 계속 뜬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웃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수업이 끝나면 정말 다 같이 친해져서 교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수업 시작하기 초반에는 다들 핸드폰만 보고 계시거든요.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대화도 안 하고 눈도 못 쳐다보고 하시다가 정말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릴 때 놀이터에서 땀에 흠뻑 젖어서 놀면서 다 같이 친해진 것처럼 정말 온몸이 다 땀으로 젖은 상태에서 네, 너무 친해져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지속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한 사람이 1년치의 회원권을 등록을 해서 꾸준히 오는 형태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 지속 가능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사람이 계속 오는 것이 지속 가능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계속 바뀌지만 제가 추구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 계속해서 발전된 형태로 지속이 된다면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속 가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해 주신 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되게 다르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하시고 겪어오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그런 부조리 같은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애플 워치 보여줬다고 했을 때 저는 칼로리를 보여줄 줄 알았어요. '아 나 이만큼 태웠어.' 근데 이게 또 소리에 대한 그 데시벨을 보여주셨다고 네. 해서 되게 좀 예 당황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업 구성을 또 보니까 제가 그 맨몸, 뭐 바닥, 리듬, 협동이라는 이런 테마로 이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감각적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런 구조를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건지 아까 그 동물의 움직임에서 이 영감을 얻으시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영감을 받으신 게 있어요?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명인데요. 조명을 켜느냐, 조명을 끄느냐,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느냐, 해를 가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분이나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조금 차분한 분위기를 원할 때는 목소리 톤을 낮춰주세요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불을 끈다든지 창문에 블라인드를 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조용한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또 사람들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하면 조명을 더 밝게 한다든지 음악을 더 신나는 음악을 튼다든지 그런 형태로 간접적인 환경 조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직관적인 지시를 하면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지만 그거는 오롯이 지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편하자고 그런 구두지시법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만약에 너무 기분이 다운되거나 처지면
그 원인을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지 않을까? 왜 지금 저 사람이 하품을 하고 졸려하고 내 말에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할까? 아, 그게 지금 온도 때문일 수 있구나. 지금 조명이 너무 낮아서일 수 있구나. 지금 환기가 안 돼서일 수 있구나. 저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하품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희 많이 혼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졸거나 하품하면 혼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왜 졸린지, 그럼 졸리지 않은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줄 수 있는지 이제는 그 부분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란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질 좋은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움직임을 수행해내기 위해 좋은 환경을 우리가 구성해 주는 게 앞으로의 지도자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을 계속해 오시면서 선생님 자신의 감각이나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몸과 지금의 몸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로코모션을 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이제 요가 강사면 요가복이라는 그 옷을 입어야만 했고 그 옷에 따라서 제 체형이 드러나고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식을 했었는데 어 일단은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항상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보다 뒤처지면 안 됐고, 그래서 보여줘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부담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자세, 어떤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 그들보다 월등하게 잘해야만 했었고, 숙련이 된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이 있었는데, 일단 놀이 같은 경우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없습니다. 못해도 너무 즐겁고요. 어떤 공놀이의 패턴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공을 굉장히 많이 놓쳐요. 공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 집중해서 관찰을 하다가 진짜 빵 터지거든요. 아, 선생님이 왜 이렇게 못하시냐? 그러면, 아, 저도 아직 잘 못합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를 평가하거나 낮게 보거나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제가 입는 옷, 제가 하는 말투, 제가 하는 어떤 보여줘야 하는 구체적인 숙련도에 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런 편안한 제 모습을 보면서 같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와주신 운동 지도자분들이 많이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생님이 많이 웃고, 즐거워하는 수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참가자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이 웃고 더 즐거워할 수 있냐. 선생님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저 또한 즐겁고 저도 저도 하나의 참여자로서 그 수업을 다 같이 진행하는 네, 그런 형태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통화를 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움직임이 눈동자나 뭐 표정이나 머리카락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몸을 이렇게 확장해서 보는 시선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제가 움직임이라는 것에 이제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조금 시선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몸에 대한 시선에만 갇혀 있었는데 어떤 사물에 대한 움직임이나
우리가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또는 관심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움직임까지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가장 먼저 흥미로웠던 게 얼굴의 움직임. 제가 요가를 해왔던 지난 시간 동안은 어떤 사람들의 표정이 항상 일관되어 있는 표정이다 보니까 표정 근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이 수업을 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된 게 이 표정 근육에 대한 움직임인데 항상 요가를 할 때는 "표정 근육을 이완해라. 얼굴에 힘을 빼라." 이런 식의 지시들이 많았었는데 놀이 수업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표정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놀랐을 때 표정, 넘어졌을 때 표정, 또 정말 즐거울 때 표정, 다른 사람을 응원할 때의 표정 등등 그런 다양한 표정들의 움직임, 그리고 지도자가 관여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정말 자유로운 표정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움직임에 관심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관여하지 않았을 때 표정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표정이에요?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쳐다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좀 '아 내가 주목받거나 창피한 순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아 못하겠어요.'라고 의식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일부러 이제 해 보세요." 하고 벽을 본다든지 딴청을 한다든지 뭐 괜히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뭘 정리하는 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있지 않다는 이제 메시지를 주면 그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벨리 댄스 하시는 분들이 입는 이렇게 찰랑찰랑 소리 나는 허리띠가 있어요. 그 벨트를 이제 사람들한테 채워 드리고 이제 포스트잇을 짝꿍이 붙여 주면 그 포스트잇이 다 빨리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소심한 분들은 막 잘 못 움직이세요. 제가 "다 같이 벽을 보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참가자들이 두세 명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워하시는데 참가자를 10명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소극적인 분들도 그런 성향이 잘 나타나지 않고 묻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특히 더 회복이 필요한 감각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회복 중에 하나가 웃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지하철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지하철을 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다 핸드폰에 고정이 되어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맞아요. 요즘에 이제 식당을 가 보아도 정말 유모차에 타 있는 영유아들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식사 자리에서 아이가 울거나 하면 안 되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핸드폰을 보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까지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지만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이제 표정 그리고 웃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놀이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해맑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면서 저희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지금 현빈님이 이렇게 하시는 저는 수업이 '아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양한 이 움직임 방법들과 호흡, 또 놀이 관련 교육들을 공부해 오셨는데요. 그중 로코모션의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하나를 뽑으라면 뭘까요? 먼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은 로코모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로코모션은 보행이라는 어원을 가진 명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코모션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로코모션이 제가 만든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코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를 해 보자면 어 동물의 로코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은 기본적으로 4 가지의 로코모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중 이동 방식, 그리고 두 번째가 비행 이동 방식, 그리고 세 번째가 나무에서 이동하는 방식, 그리고 네 번째가 육지에서 이동하는 방식. 그래서 뭐 하늘을 나는 동물, 나무를 타는 동물, 어, 수- 물속에서 사는 헤엄치는 동물, 그리고 육지에서 이동하는 동물,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 육체적인 형태나 기능에 따라서 동물들은 이동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어, 가지는 다양한 이점들이 존재하고 또 반대로 다양한 단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어, 로코모션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움직임이란 어,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행이 그런 움직임이 가장 좋은 로코모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로코모션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 어떤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육체적인 그런 고통? 아픈 것도 되게 많았고 호흡에 관련돼서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치유가 되셨나요? 지금은 이제 이전에 반복해왔던 것들에 대한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다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고요. 초반에 1 년은 저도 그 끈을 놓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너무 아깝기도 했고 제가 이제 노력을 해서 얻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병행을 해야 하나? 그냥 취미로 해야 하나?' 같이 강사 생활을 했던 분들은 "요가를 아예 그만둘 생각이냐. 그만두지 말고 그냥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어 그냥 '일반 수준의 요가를 해 볼까?' 시도도 했었어요. 하지만 낮은 단계의 요가를 했는 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이 다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쪼금만 요가를 해도 몸이 이전처럼 아픈 거에 대해서 '아 왜 그럴까? 그전처럼 극단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니 이게 자동 회로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반복을 해서 이게 마치 그 생활의 달인분들이 눈 감고도 그 정확한 자세를 수행해낼 수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어떠한 요가라는 동작이 뇌에 어떤 자동 회로를 돌려서 다시 그 고통스러운 것을 끄집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게 '아 내가 이게 완전히 정말 요가를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처럼 몸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고 그래서 현재는 한 이제 2년 정도 요가를 완전히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몸이 너무 뻣뻣해지고 찌뿌둥해질 때 '요가를 조금 해 볼까?' 해서 몇 가지 동작을 해 보면 네 정말 50대 아저씨의 몸처럼 전혀 요가를 해 보지 않은 수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몸의 어떤 가역성이라는 게 정말 단점이라고만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고 저에게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요가를 아예 진짜 그만두는 게 아마 가장 큰 회복의 원인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걸 해 보시면서 가장 좀 나한테 도움이 됐던 그런 운동이나 움직임이 있다면 뭘까요? 개인적으로 등산을 했던 게 저에게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망가졌던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장요근 늘리기. 요즘 피트니스 업계에서도 많이 핫한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장요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단편적으로는 장요근이 많이 타이트해지고 뻣뻣해지고 굳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장요근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장요근을 유연하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관찰해 왔는데 단순하게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정도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요가 동작들이 장요근을 과도하게 신전을 하고 장요근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고관절 굴곡인데 그 고관절 굴곡 기능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리를 앞뒤로 찢은 상태에서 손으로 발을 잡아야 한다든지 그런 동작들도 존재하고 많은 후굴 자세들에 있어서 장요근이 타이트하면 그 자세를 아예 수행할 수 없거든요. 장요근을 늘리는 행위로 제가 보행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장요근을 다시 짧고 타이트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 보자 해서 선택한 게 이제 등산이었어요. 다리를 많이 굽히고 들어야 하니까. 등산을 하면서 이제 단순하게는 그런 고관절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의 향상을 원해서 등산을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한번 언급했었던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 여러 가지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자연적인 햇빛, 자연이 주는 그런 소리나 어떤 시각적인 편안한 부분들이 저의 호흡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실내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정형화된 움직임들을 반복을 하면서 그것을 운동이라고 개념화 시켜 놓았지만 이렇게 놀이터에서 땀에 흠뻑 젖어서 노는 것도 운동이 되고, 왜냐면 아이들 정말 잘 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기능성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놀이가 최고의 운동인 것처럼 성인에게는 어떤 그런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정말 좋은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 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꾸준한 실천과 감각이 축적이 있었기에 이 로코모션은 점점 더 다양한 공간과 사람들 속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로코모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나요? 앞으로 저의 로코모션의 계획은 운동의 어떤 틀을 넘어서 조금 더 예술과 문화적인 공동체로 이 로코모션을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많이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떤 표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즉흥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몸짓이라든지 꼭 춤이나 배워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 그리고 글로 표현을 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운동이라는 어떠한 제한된 틀에 갇히지 않고 로코모션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미술과 음악이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으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의 선생님이 요가를 멈췄던 시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있었던 그때 자신에게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당시 저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기꺼이 불안을 감수해야만 너의 길을 너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해 주고 싶어요. 그동안 어떤 하나의 규명되어 있는 집단에 소속이 되는 것이 유일한 나의 길을 찾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미래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수식어가 없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도전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는 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호명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호명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현미님의 말에 공감할 것 같고요. 이 도전하는 용기에 다시 한번 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짧고 빠르게 답해보는 질문 준비해 봤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움직임이나 스스로를 하나의 동물로 표현한다면 뭐에 가장 가까울까요? 아 저의 움직임을 동물로 표현하자면 카멜레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맞게 굉장히 즉흥적이고 사실 로코모션도 계획 없이 만들어진 즉흥적인 장르거든요. 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네 움직임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나에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 있다면요? 최근에는 제가 사물놀이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악기를 하나 정도 배워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물놀이를 배우게 됐는데 굉장히 새롭습니다. 오른손 왼손을 따로 박자를 따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머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따로따로 융합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신선하더라고요. 요즘엔 그쪽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요가를 시작한다면 어떤 방식일까요? 저도 정말 그 상상을 많이 해 왔는데요. 아마 처음 요가 했을 때로 이제는 돌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가에 빠지게 된 첫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는데 아마 저에게는 그게 요가였지만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한 가지에 푹 빠지게 된 장르가 다 하나씩 존재한다고 생각을 좋았던 부분들이 점점 당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극단적인 형태로 요가 수련을 하게 되면서 많이 즐겁지만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처음 시작하는 요가 수련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요가 동작이 잘 안 돼도 즐겁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어떤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요가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운동이라는 단어보다 움직임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움직임을 통해 우리 몸이 다시 말하게 되는 순간, 그게 곧 치유고, 연결이고,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조현빈 선생님의 철학과 실천이 더 많은 곳에 닿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여정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조현빈님, 오늘 고온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함께 고운해요.